자, 안녕하세요. 생활과윤리 2강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좀 잘 지내고 계시는지 잘 모르는 선생님은 드디어 에어팟 샀습니다. 2세대. 이거 그냥 한번 자랑하는 거야. 그냥 뭐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자, 오늘 2강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의무론과 공리주의입니다. 의무론과 공리주의. 그럼 그 전에 동양윤리에서 유교, 불교, 도교의 윤리관이 있어요. 요거는 교과서 요약을 했나 우리? 안 했던 것 같은데 해주시면 됩니다. 교과서 요약 알겠죠? 읽고 교과서 요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사항 요약하고 질문사항을 꼭 1개 이상 적어주세요. 요거는 오늘 강의가 끝나는 대로 올려주세요. 알겠죠? 뭐 어떻게 이렇게 해야 좀 다 보일라나? 자, 요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할 건데 오늘 간단하게 자, 의무론 하면 칸트, 그 다음에 자연법, 의무론 하면서 자연법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스토아과 아퀴나스 대표적인 사상가들이 오늘 배울 사상가 공리주의에서 이제 벤담과 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를 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좀 잘 알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의무론하고 자연법, 공리주의 이 각각이 말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요 앞부분이 여러분 이제 생활과 윤리를 시작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윤리 사상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 듣고 넘어가야 되는데 선생님도 이거 맨날 다시 공부해요. 이 부분을 다시 공부하고 그래서 칸트가 한 말이 과연 이런 상황에 맞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오늘 요 하나 둘셋넷 5명의 사상을 배우면서 의무론은 도대체 뭐고 자연법은 무엇이며 공리주의는 무엇인지 좀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면 자연법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그 공리주의는 다음 강의로 좀 올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무론적 접근이에요. 자, 의무론에서는 무조건 그냥 칸트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칸트의 윤리인데 임마누엘 칸트라 이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진을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어쨌든 뭐가 없는데 어쨌든 자, 칸트 도덕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나 의무를 중시합니다. 자, 칸트는 다른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결과가 굉장히 좋았어. 근데 이 행위의 내 마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돌 던지는 게 취미인 사람이야. 사람이 있건 없건.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돌을 던졌어. 근데 이게 얼떨결에 소매치기 하던 강도를 맞춘 거야. 이런 일 전혀 없지만. 그럼 결과는 결국엔 그건 결과가 어때? 결과가 선이야. 근데 칸트 생각에 애초에 돌을 던졌던 동기는 자신의 재미만을 위했던 거잖아. 그럼 그거는 안 준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해서 결과보다는 의무나 동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모두가 지켜야 할 것들. 그래서 그게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데 윤리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보편화 가능성,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 이 인간의 존엄성의 인격이라는 것, 그리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것. 요게 필요해. 그러니까 칸트가 도덕적이야, 이 행동은 도덕적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이제 거쳐가야 도덕적 행동이다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근데 왜 의무론이냐? 이 다음에서 좀 볼 수 있어요. 자, 칸트는 여기도 나와있죠. 여기도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하며 오로지 선의지. 이 선의지는 뭐냐면 우리가
도덕 법칙을 행할 의지예요. 아, 이거 왜 이래? 인간은 누구나 다 도덕 법칙을 행할 의지가 있어요. 의무가 있고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선의지라고 해요. 선의지. 알겠죠? 그래서 요 선의지, 이 도덕 법칙을 행할 의지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도덕 법칙을 행할 의지에서 시작된 행위만이 도덕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그 도덕 법칙을 이제 이런 도덕 법칙만이 도덕적 행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바로 칸트의 정언 명령인데, 자, 볼게요. 자,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해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근데 간단한 얘기야. 이거는 너의 개인 도덕 법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스로 선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 이건 선이야. 이 정도는 선이야. 내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나는 휴지를 길바닥에, 이건 아니구나. 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라면 국물 같은 거 변기에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는 나쁜 행동이 아니야. 내 수준에선 선이야. 근데 이게 과연 누구나한테 그거는 선의 행동이야 라고 될 수 있냐? 이런 걸 보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는 것. 자, 누구나 다 살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살인은 누구나 다 하고 싶지 않아. 내 개인적으로서 살인은 안 돼.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러려나 봤더니 보편 가능해. 살인하지 않는 것. 이런 행동만이 의무라는 거야. 이런 행동만이 의무. 알겠어요? 이런 행동만이 의무라는 것.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서 인격. 이게 아까 인간 존엄성 그거거든. 인간 존엄성. 자, 인격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고,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존중하고 존경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것. 성상품화는 정말 칸트가 최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건 왜냐? 대우하지 않아. 여자로서 인간으로서의 그런 살아갈 인격이나 그런 행복 추구권들을 대우하지 않고 돈으로만 생각한 거야. 그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칸트는 이 얘기야.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칸트는 동기와 의무가 중요해. 도덕적 행동을 할 때는. 자, 도덕적 행동을 하는데 요게 중요하다. 동기는 의무. 근데 이 동기와 의무는 어디서 오냐면 바로 선의지를 갖고 있는 정언명령을 지키는 데서 오는 거야. 자, 선의지를 갖고 있는 이성적 존재 중 누구야 이건? 인간이 정언명령을 준수할 때 이런 동기와 의무가 생겨나고 그로 인한 도덕행동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들. 이게 화살표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돼야지. 이게 바로 칸트의 의무론이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누구나 지켜야 되는 이 도덕 법칙이 뭐냐? 정언명령이라는 거야. 정언명령. 알겠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 선의지, 도덕 법칙을 행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걸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선의지가 없듯이 정언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도덕적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인 거지. 알겠죠? 자, 이게 칸트의 의무론이에요. 좀 이해가 되려나? 니네가. 자, 어쨌든. 자, 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연법률.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법이야. 누구나 이제 자연질서.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자연 질서에 대한 얘기거든. 자, 이거를 좀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이 자연법은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만 중요해요. 알겠죠? 그냥 그러니까 뭐 아까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음으로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요 계속 이 말이 나요. 자연 질서,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파악, 요게 자연적 성향이라는 것.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 즉 윤리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질서를 지키는 것만이 윤리적이다. 알겠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야. 자연적 질서를 지키는 게 도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 내 몸을 지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신과 사회의 진리를 파악하기 위한 행동들은 자연적 성향인 거야. 그럼 이것들을 지키는 것은 바로 뭐야? 도덕을 지키는 것, 윤리라는 거지. 이게 바로 자연법 윤리예요. 혹시 좀 잘 설명이 됐나요? 자, 요 자연법 윤리에 두 학파와 사상가가 있어요. 이거 내가 PPT 수정을 안 했는데, 자, 스토아 학파는 자연법을 지켜야 되는데, 자, 인간은 누구나 다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이성이라는 게 있어. 이 이성. 이거를 이제 로고스라고 하거든. 숫자 아니에요. 로고스. 근데 스토아학파에서 자연을 볼 때 자연의 질서. 이거는 즉 운명이야. 운명, 속성.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은 이 이성과 속성을 일치시켜야 돼. 이 일치시키는 과정이 바로 윤리,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자연적 질서를 지키는 게 도덕인데 여기선 더 쉽게, 더 어렵게 풀어서 자연적 질서, 운명과 속성을 내 이성과 일치시키는 것. 자연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 근데 이게 또 도교적 윤리랑은 달라요. 도교적 마인드랑은 달라. 도교는 수능이야, 수능. 자연의 흐름. 내가 없어, 내가. 나는 곧 자연이야. 근데 여기는 나의 이성과 자연의 질서를 일치시켜서 가는 것.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것. 이거 좀 다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퀴나스는 아까 그 얘기 그대로 나오는데 자기보존, 종족보존, 신에 대한 진리파, 사회적인 삶을 제시하고 이런 성향에 따르는 행위를 옳은 행위, 이게 즉 윤리적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퀴나스는 신학자이자 철학가예요. 철학가. 신학자에다 철학가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신이 주신 내 몸 지키는 거, 당연히 신은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자연적인 성향을 줬단 말이야. 이 자연적 성향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뭐 은사 뭐 이런 얘기인데, 신이 만든 몸일 때는 우리를 지켜야 돼. 그리고 신이 만든 모든 생명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렇죠? 그리고 신에 대해서 진리를 파악하고 신을 추구하는 것은 다 신이 주신 자연을 뭐 하는 거야? 따르는 행위. 이 자연을 따른다는 것은 곧 신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아퀴나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스토아파와 다른 점은 얘는 신중심, 얘는 자연중심. 얘는 자연이 곧 신이야. 자연이 곧 신인데 이 신은 유일신이 아니라 범신이야. 모든 게 다 신이야. 그냥 뭐 길거리 돌, 나무, 뭐 일어나는 행동 이런 것들 다 신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좀 되게 어려운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으나 모르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공리주의. 간단하게 할게요. 공리주의는 인간을 이렇게 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쾌락을 추구한다고 봐요. 고통을 피하려고 해요. 당연하죠. 선생님도 주사 굉장히 싫어하거든. 주사는 고통이에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내 몸에 이렇게 막 뭐 하는 거 되게 싫거든. 피어싱,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손 따는 거, 주사 막 이런 거 굉장히 싫어요. 귀 뚫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그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병원 가면 꼭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다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해. 그러다 보니까 공리주의에서 중요한 건 뭐야? 쾌락은 무조건 선이, 고통은 악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고통이 없는 거나 즐거운 게 삶의 목적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뭘 따지냐면 얘는
행복하게 되는 유용성을 따져요. 어떤 게 더 행복할까?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가, 어떤 규칙이 행복할 것인가? 요게 바로 공리주의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 또 나오잖아. 행동평가 시 많은 쾌락과 행복 산출 결과. 자, 아까 의무로는 뭘 중요시한다고 했어? 결과보다는 동기. 우리 그 중등에 김동기 선생님이라고 오셨거든요. 그 동기예요, 동기. 그 동기랑 다른 뜻이긴 하겠지만 미안. 자, 근데 공리주의는 쾌락과 행복 산출의 결과만 중요해. 그러니까 과정이 어떻든 결과가 우리 모두가 행복해졌어. 그럼 이건 뭐야? 옳은 것. 요 얘기하고 있는 거야. 대표적인 학자로는 벤담과 밀이 있어요. 벤담이 얘기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착각할 게 있는데 평등 아니에요. 공평 아니에요. 알겠죠? 알겠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가져서 모두가 다 행복한 이런 행복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봤을 때 모두가 다 웃으면 되는 거야. 얘 안 웃다고 웃잖아. 그럼 된 거야. 알겠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양적 차이만 인정을 해. 쾌락에 많고 적음만 중요해. 그래서 벤담을 양적 공리주의자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쾌락 계산법을 제시하는데 이거 이따 또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밀은 벤담과 밀 굉장히 친했거든. 자,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쾌락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쾌락에 많고 적음만 따지면 너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 변태 같잖아. 좀 고상한 쾌락도 있어야지. 그것도 이제 얘기를 좀 할 건데, 그래서 이따 볼 게 뭐냐면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규칙 공리주의와 행위 공리주의를 볼 거예요. 알겠죠? 공리주의를 제시한 사람은 벤담과 밀인데, 이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것은 행복인 거예요. 행복. 결과 중시. 행복한 결과. 근데 이 행복한 결과를 어떻게 갖고 오냐? 어떤 유용성을 가지고 따지고 행복한지, 행복한 행동을 하는지, 어떤 게 옳은 건지 보냐 할 때, 양이 중요하다, 질이 중요하다, 나 규칙이 중요하다, 나 행위가 중요하다, 에 따라서 양적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 행위 공리주의로 나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넘어가고요. 갑자기 카톡이야. 자, 일단 양적 공리주의 볼게요. 자, 모든 쾌락은 뭐 높고 이게 질적으로 같다라는 가정이야. 그러니까 먹는 거, 씻는 거, 자는 거, 여기에 연애, 사랑, 존경,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행, 뭐 이런 것들이 주는 모든 쾌락은 결국엔 다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 그러니까 양만 추구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많이 먹고 많이 자고 많이 씻고 사랑 많이 하고 여행 많이 다니고. 알겠죠? 그러면서 이 쾌락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있거든. 그거는 선생님이 자료를 올려줄게요. 오늘 카페.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벤담의 얘기예요. 이건 벤담. 근데 미리 이렇게 얘기해. 아니야. 쾌락의 양도 있지. 양만 아니라 근데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정상적인 인간은 누구나 다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주고 먹고 씻고 자는 거, 사랑하는 거 동물도 느끼잖아. 동물만 느끼는 거 말고 우리 인간만이 지니는 고급 능력을 사용한 쾌락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자, 갑자기 돼지가 우리 집에서 키우는 겹살이가 내가 나가자마자 갑자기 집에 있는 커피 딱 꺼내가지고 커피 탄 다음에 내 침대에 올라가 노래 들으면서 야옹 거리면서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여기서 행복 누가 느껴? 인간이 느끼잖아. 이런 고급 능력을 사용한 쾌락을 추구해야 되는 거야. 그냥 먹고 자고 그냥 단순한 동물도 느끼는 쾌락 말고 좀 더 질적으로 높은 것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얘네 둘 다 공통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유용성을 따져요. 어떤 행위가 어떤 결과가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까라고 하는데 얘는 그걸 추구할 때 질적인 차이를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 아니다. 양만 많으면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잘 듣고 있나 모르겠네. 선생님 강의를. 자, 그 다음에 행위공리주의. 자, 이거 이제 유용성의 문제예요. 여기가 이제 진정은. 자, 어떤 행위가 최대의 유용성을 낳는가? 행위 자체를 보자라는 거예요. 행위. 알겠죠? 그래서 행위 그 자체의 결과에 옳은 행위의 결정 기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행동이 1번 행동은 행복감이 좀 떨어져. 근데 2번 행동은 행복감이 좀 높아. 그럼 뭐가 더 높은 거야? 옳은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거 유용성 따지는 거야. 유용성. 어떤 게 더 행복할 때 유용하냐라는 거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지. 선생님이 요즘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연애를 하려고 막 소개팅을 많이 해. 근데 그럼 뭐 나가서 여자 만나니까 행복하지. 근데 반대로 내가 에어팟을 사고 그 다음에 맥북을 사고 그러면서 내가 막 그걸로 가지고 막 영상 만들고 막 게임하고 막 이래. 솔직히 행복감 어떤 게 높을까? 계속 안 되는 소개팅보다. 에어팟 사고 맥북 사는 게 더 높겠지. 그럼 행위공리주의에서는 어떤 게 옳은 거야? 두 번째 행위가 옳은 거예요. 알겠죠? 앞에 잘라서 해야지. 자, 어떤 규칙이, 자, 규칙공리주의. 어떤 규칙이 최대의 유용성을 낳는가를 중시한다가. 자, 규칙을 중시한다는데 규칙이 이거야.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규칙이 있어요. 자, 때로는 이 사건이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어. 자, 사건을 예시를 들게. 자, 근데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리고 또 나랑 정말 절친이 있어. 근데 여자친구가 이 절친을 겁나 싫어해.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친구랑 만나면 여자친구한테 계속 실수를 하거든. 남친이. 그런데 이 친구랑 꼭 만나야 되는 일이 있어.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게 돼, 내가. 근데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돼? 싸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나는 걸 어떻게? 거짓말을 해. 그럼 잠깐은 어때? 잠깐은 행복하죠. 안전하잖아. 근데 결국 이거 어떻게 될 거짓말이야? 들킬 거짓말이잖아. 그러면 내가 규칙을 안 지키고 행복을 찾을 때보다 규칙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나는 더 행복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규칙 공리. 규칙을 지키는 것. 이 규칙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 어떤 규칙 속에서 어떤 행복감, 어떤 게 더 행복을 많이 줄까? 규칙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 아니면 어떤 규칙, 두 가지 규칙 중에 어떤 규칙이 더 유용성을 낳는가? 이런 걸 보는 게 바로 규칙 공리주의예요. 알겠죠? 자, 우리 덕윤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칸트는 자, 두 가지 얘기했어요. 두 가지. 자, 인간은 누구나 다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이 있죠. 근데 이 도덕 법칙은 이제 뭐냐? 자, 칸트는 결과보다 동기, 의무를 중시하는데 여기 누구나 다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이 바로 의무예요. 의무. 이거는 뭐냐? 바로 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정언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거죠. 이 정언 명령이라서 1명령, 2명령 있죠. 요거 기억해야 돼. 1명령은 이제 내 개인의 양심, 내가 개인이 세운 선의 법칙들이 보편타당한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법인가? 모두가 다 동의할 법인가? 두 번째는 인격, 내 인격이든 남의 인격이든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해주는 거. 요걸 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도덕 행동을 하면 그건 옳은 거다. 자연법은 아까도 얘기했죠. 그냥 자연법, 자연 질서, 운명, 신의 의지를 따르는 거 뭐 이런 얘기. 자,
공리주의는 단 하나야. 행복 추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요거 꼭 외우세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근데 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 말이 많어. 자, 아니야. 행복을 추구할 때 양적으로 봐야 된다. 아니다. 질적으로 봐야 된다. 아니다. 행위로 봐야 된다. 아니다. 규칙으로 봐야 된다. 자, 행위 규칙에서 유용성 얘기하죠. 이게 바로 오늘의 생활윤리, 의무론과 공리주의입니다. 알겠죠? 내일 덕윤리를 올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일단 선생님 오늘 결과 보고 좀 얘기를 좀 공지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할 것은 영상 보시고 질문사항 의무적으로 한 개씩 유튜브 댓글에 올려주세요. 아까 초반에 내가 이제 동양윤리 교과서 요약 요거는 어디야? 카페.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우리 모두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